네,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우리 기출 분석 연습 첫 번째 성인 시간인데요. 우리 강의 타이틀이 기출 분석 연습이잖아요. 말 그대로 기출을 뭐 지금 다 완벽하게 알자가 아니라 기출이 나오고 있는 성인에서만 뭐 각 영역이 동일하겠으나 성인에서 어떤 기출의 영역이 나오고 있는가, 제일 중요한 거는 뭐가 나오느냐잖아요. 그렇죠? 이 뭐라는 것이 답을 찾는 게 아니라요. 어떤 주제, 이슈에서 그동안 성인 기출을 다루고 있느냐. 결국 기출을 우리가 본다는 것은 시험 대비의 가장 첫 번째이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선생님들이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으셔야 할 부분입니다. 에너지를 쏟는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많이 보고 복습하고 이해하고 암기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출 분석, 어떤 이슈, 주제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 주제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 기출 변형이 되고 있어요. 우리 기출들을 살펴보시면. 그래서 3월에 저랑 같이 성인 기출 분석 연습은 기출의 주제, 이슈를 보시고 첫 번째, 그 다음에 그 주제, 예를 들어 뭐 천식, 뭐 폐결핵, 뭐 A형 간염, B형 간염, 오늘 이제 첫 번째 2, 3, 4장을 같이 볼 텐데요. 주제 이슈를 먼저 아셔야 되고, 기본 병태 생리하면 그 파트에서 어떤 주제 이슈들이 그동안 나왔는가 일단 머리에 정리가 돼야 되고요. 그 주제 안에서 예를 들어 면역 안에서 어떤 키워드, 결국 우리가 답안을 쓰는 거는 키워드예요. 그 이슈 안에서 꼭 가지고 가야 될 키워드를 정리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그것만 하면 안 되죠. 출제 가능성이 있는, 출제 가능성이 높은 그런 분야들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맥 교재 보시면 각 해당 파트, 그죠? 뒤쪽에 저는 중요한 그 챕터에서, 그 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거는 100% 꼭 알고 가셔야 될, 이 임용 시험을 준비하는데 이 기출을 내가 모른다, 분석하지 않았다, 어떻게 변형될지 정리하지 않았다, 그러면 시험 준비 잘못 가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제가 실어놨는데요. 그 문제들 플러스 그동안 나왔던 기출 중에서 또 중요한, 우리 이론서에 있지 않지만 중요하게 같이 보면 차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중요하게 봐야 될 기출들, 그리고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결국 기존에 나왔던 기출들의 약간 확장, 변형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각 챕터별로 10개씩 진행하려고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뭐 추가 문제 플러스 답안을 드렸는데요. 답안은 맥 이론서에 있는 문제부터 해서 쭉 1, 2번 이렇게 나가고, 추가 문제는 그래서 번호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먼저 기출의 재발견, 각 챕터에 실려 있는 기출의 재발견 보시고, 그 다음에 추가로 제가 드린 문제 이렇게 이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교재에서는 몇 페이지인가요? 34페이지인가요? 그쵸. 페이지를 제가 모르겠네. 어쨌든 기본 병태 생리 기출의 재발견 첫 번째. 자, 문제를 보실 때는 실제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우리가 막 답을 써서 점수를 내는 그런 모의고사 시즌이 아니니까 문제의 핵심, 그죠? 이게 어느 파트에 해당하는 건지를 명확히 알고 가시는 게 첫 번째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거는 2016년, 뭐 연도 사실 의미 없습니다. 이게 뭐 5년 전에 나왔으니까 올해 나온다, 그런 법칙은 전혀 없거든요. 과거에 나왔던 기출인데요. 뭐를 볼 거냐면, 문제를 쭉 보시니까 기억, 니은, 우리 임용 시험은 뭐 처음 보시는 초수 선생님도 올해 꽤 많으시더라고요. 기입형, 단답형 문제가 있고 서술형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지금부터 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계속 저희들이 문제를 제공하면서 같이 진행을 할 거니까, 이런 문제 유형은 기입형 문제 2점짜리, 기억, 니은 각각 1점을 준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 안에 보니까 우리 배웠던, 그죠? 이론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면역에 대한 내용을 묻고 있는 그런 질문이다. 그러면 일단 얘는 챕터상 기본 병태 생리 꾸러미 안에서 면역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고 있구나. 그럼 우리가 배웠던 이론에서 면역에 어떤 것들을 물어보고 있는가, 굉장히 면역 파트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그죠? 뭐 과민 반응이라든가 기본적인 뭐
체액성 면역이라던가 세포성 면역이라던가 다양한 거 물어보고 볼 수 있지만 쭉 보니 면역 안에서 얘는 뭐예요? 면역 결핍 증후군 에이즈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였다. 저렇게 중요한 것들 주제어가 되는 것들 한 번씩 체크하시면서 문제를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에이즈에서 얘는 뭘 물어보고 있는가? 이제 그 문제 유형은 그냥 눈에 익히시면 되는데요. 자, 교수학습 지도 안으로 만든 문제, 그런 개념들을 물을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면역 파트에서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을 묻고 있는 문제인데 쭉 보니까 자, 교수학습 내용이니까 뭐 어떻게 도입이 된다, 전개 실제 본론에서 어떤 것을 물어본다.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 내기 좋은, 그죠? 개념들을 물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문제의 형태가 될 수 있는 거죠. 특히 기입형 문제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래서 보면 에이즈의 개요, 뭐 원인 이렇게 있고 전파 경로. 자, 이런 것들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습니다. 과거의 문제에서는 요게 그냥 제시된 문제 내용이었지만 이런 것들이 변형이 된다 하면 충분히 그죠? 변형된 기출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실 때 기출 나왔던 문제를 보실 때 자, 무엇을 묻고 있는지 그 답을 아는 거 첫 번째 중요하고요. 당연히 답을 알아야죠. 뭘 물어보는 시험이었는지 아는 거 중요하고, 두 번째, 제시된 내용이었지만 출제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 자, 이런 것들은 별표하시면서 같이 가지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에이즈의 원인 HIV,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요거가 사실 문제가 나오기는 굉장히 너무 심플하고, 자, 이 전파 경로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가로 뻥 뚫려가지고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서 가능성이 있는, 결국 기출 변형은 기존에 나왔던 제시된 그 문장이나 단어들을 다시 묻거나, 그죠? 그 부분에 바로 옆까지 있는 중요한 거, 과거에 묻지 않았지만 다시 묻는 그런 형태로 결국 기출 변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건 이렇게 나왔던 제시된 문구들은 요대로 그냥 정리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에이즈 선별 검사가 과거에 문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HIV 선별 검사. 자, 그러면서 HIV 선별 검사 어떤 게 있는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뒤로 넘어가서 뭐 경과 증상 이렇게 우리 봤잖아요. 초기 단계, 무증상 단계, 증상 발현 단계, 이런 것들도 가능성이 있다, 그죠? 출제 가능성이 있다. 에이즈의 프로세스, 질병의 경과, 초기 단계, 다른 말로 급성 증상기, 그죠? 급증한다, 급성 증상기. 자, 무증상, 임상적 무증상기, 임상적 무증상기, 그 다음에 증상 발현기, 이런 프로세스, 과거에 나왔던 제시됐던 문장이 빈칸으로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다. 임용의 문제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에이즈 진단 기준. 이게 이제 문제로 또 물어보고 있잖아요. 우리 에이즈에서 결국 이 병명, 면역 결핍, 면역이 결핍된다, 다른 말로 세포성 면역이 결핍된다는 그런 질환이었잖아요. 자, 에이즈에서 우리가 봐는, HIV에서 에이즈, 면역 결핍 증후군에서 주위에서 보는 림프구는 뭐였어요? CD4, T 림프구 중에서도 CD4였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우리가 같이 기억해야 될 걸, 200 미만이라는 거, 이 숫자도 같이 가져가면 좋겠다, 그죠? CD4랑 한 꾸러미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억은 그래서 뭐예요? 일라이자 검사, ELISA. 자, 면역 효소 흡착 검사법. 이 검사를 깊게 어떻게 하는지를 알 필요가 없으시지만 이게 항원 항체 검사, 항원을 볼 수도 있고 항체를 볼 수도 있는데요. 우리 이 에이즈에서는 감염이 된 사람이 이미 뭘 갖고 있습니까? 항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체액을 뽑아가지고 그 가지고 있는 항체에 HIV 바이러스를 줘서 그게 증폭되는, 그 다음에 그걸 또 씻어내고 효소와 접합하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검사인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하는 선별 검사하면 엘라이자 검사,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 하나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게 많이 있잖아요. 자,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은 그동안 간간히 문제가 나왔던 기본 병태 생리, 자, 크게 기본 병태 생리에서, 그 다음에 면역 파트에서, 그 다음에 에이즈로 적을게, HIV/DS. 이런 항목으로 여기서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묻는 이런 문제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실 때 답 정확히 정리하는 거 기본이고요. 플러스 우리는 이제
과거에 물었던 CD4를 또 그대로 묻기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변형해서 나올 건데요. 그게 어떻게 나오는지 이 안에 숨겨져 있는 단어들, 그죠? 세포성 면역이 억제되고 있다, 그죠? 그래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면 좋겠다. 그래서 답안이랑 문제 같이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문제로 나왔던, 그죠? 드러났던 용어들이 다시 답안으로 묻는 문제. 그게 결국 기출 변형이고, 그걸 잘 준비하는 게 임용 시험의 준비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갈게요. 기입형 문제였고요. 요거는 작년에 나왔던 따끈따끈한 문제. 선생님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두 번째 우리 이론서에 있는 중요한 문제, 여러 가지 면역 파트, 기본 병태 생리의 다양한 것들을 묻고 있는 4점짜리 뭐 작성 방법 이렇게 쓰세요 이런 거는 대부분 이제 4점짜리인데요. 보시면 밑에 이제 답안을 쓸 근거, 그죠?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한번 봐볼게요. 키워드들을 체크하시며 문제를 보시는 연습을 지금부터 하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모의고사 들어가서 계속 이제 우리가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만나볼 때 문제를 빨리 읽을 수도 있고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는 방법일 수도 있고 키워드 체크하시면서 보시는 그런 연습을 하시면 좋아요. 자, 보통 이런 이제 컨디션, 이런 상황, 대화극, 뭐 상담 이런 내용들이 문제로 나오게 되는데, 자, 기억, 수두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죠. 수두 진단 받았다. 그래서 작성 방법을 보니 뭐라고 되어 있어? 수두의 전파 방법 2가지. 수두가 전파 경로가 2가지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수두 전파 경로 내가 만약 모른다 쳐도 얘 외부의 어떤 항원, 세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경로는 뭐예요? 호흡기, 그 다음에 위장관계, 그 다음에 뭐예요? 피부예요. 그죠? 그런 것들 중에서 여기서 쓰라는 거죠. 자, 수두라는 거 이제 뭐 아동에서도 보시고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감염병에서도 보시겠지만 수두의 전파 경로는 자, 첫 번째 공기 비말, 그 다음에 직접 접촉이 있습니다. 자, 감염자가 직접 접촉을 했거나 이 2가지를 쓰는 문제가 출제가 작년에 됐었고요. 자, 그래서 쭉 대화가 흘러가다가 뭐 이런 얘기 하죠. 다음에 또 걸리면 어떡하지? 이게 면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치를 채야 돼요. 한번 병에 걸렸는데, 그죠? 다음에 또 걸리면 어떡하죠?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키면 어떡하죠? 그랬더니 보건 선생님이 얘기하죠. 수두는 한번 걸리고 나면 뭐뭐뭐 됩니다. 한번 걸리고 나면 우리 몸은 어떻게 해요? 병원체가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 몸은 뭘 만들어요? 항체를 만들죠. 그 중에서도 한번 감염되면 다시 재발하지 않는 병 중에 대표적인 게 수두잖아요. 자, 그래서 니은을 보면 니은에 해당하는 면역의 유형을 쓰라고 했습니다. 병에 의해서 면역이 되는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이론서에서 그 네모난, 그죠? 크로스로 돼 있는 4개 박스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연면역, 수동면역. 자연면역, 인공면역, 능동면역, 수동면역 그 박스를 머릿속에 딱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일단 면역, 능동, 수동을 할 때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뭐가 능동이고 뭐가 수동이다 할 때 기준이 뭐죠? 능동, 수동을 나누는 기준. 항체를 누가 만드냐죠. 그죠? 내가 항체를 만들면 항상 능동.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수두를 걸리고 나서 면역이 된다 했으니까 병에 감염이 돼서 면역이 생겨요. 그럼 내가 만든 거죠, 항체를. 그러니까 일단 여기 안에 숨어 있는 말은 능동 면역. 그죠? 능동 면역인데 또 어떻게? 자연적, 그죠? 자연적으로 내가 어떤 균을 준 게 아니라 외부에서 내가 맞은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들어온 균 감염에 의해서 생긴 면역이니까 자연 능동 면역. 뭐 작년에 답안 체크할 때 뭐 평생 면역 이런 게 다 답안으로 되었다는 후문이 있지만 정확하게 면역의 유형을 쓴다 할 때는 그 4가지 박스에서 우리가 만들어내서 써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그래서 디귿 함께 생활하고 있는 동생이 어릴 때 수두 예방접종 못했고 지금 항암치료. 수두 예방접종을 못했어요. 같이 생활하는데 직접 접촉될 수 있잖아요. 동생이랑. 그리고 항암치료 무슨 말이죠? 면역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죠. 자, 그러면 디귿 동생의 수두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주사 약물 1가지를 제시하시오. 동생은 어떻게 돼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죠? 직접 노출될 수도 있고 비말 감염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지금 면역이 약화된 상태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바로 면역 글로불린 줘야 되죠. 그죠?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자, 그래서 수두 대상표진 면역 글로불린. 면역 글로불린을 준다는 건 뭘 준다는 겁니까? 자, 면역 글로불린 뭐라고 그랬죠? 면역 글로불린 다른 말로 IG, 이뮤노글로불린 다른 말로 보면 얘네가 항체. 여 위에 수용체에 붙는 모양에 따라서 E, G, M 이렇게 나눠질 뿐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항체를 준다니까 이거는 뭐예요? 인공 수동 면역, 그죠? 인공 수동 면역. 자, 여기서 확장이 된다. 예를 들어 요렇게 면역글로불린 주사를 줬다. 이거는 무슨 면역이냐? 그러면 인공 수동 면역. 이렇게 또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요 안에 질병에 대한 수두의 그 특성에 대한 전파 경로, 기본적인 감염 경로에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충분히 있었고, 자, 그 다음에 면역의 유형. 자, 사실은 얘는 누구죠? 니은, 디귿 얘 두 개는 사실은 하나를 묻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그 크로스 4개로 되어 있는 그 박스만 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두 개다.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면역 안에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 결국 면역 안에서 지금 에이즈도 묻고 있고 면역 안에서 면역의 종류, 유형을 묻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작년에 바로 출제됐던 그런 문제입니다. 자, 요 안에서 선생님들 조금 더 확장하자면 그 박스 플러스, 그죠? 각각의 케이스까지 해당하는 질병까지 같이 정리하시면 좋다. 여기서 많이 연결되는 문제가 이제 보통 간염 파트에서 A형 간염, B형 간염 이렇게 넘어가서 연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과거에 또 기출 중에서 기본 병태 정리해서 같이 가져가면 좋겠다 싶은 문제들 자,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보실 때 항상 중요한 단어, 진단명이라든가 그죠? 키워드들 같이 가져가셔야 되고요. 자, 예전에 출제됐던 서술형 문제 중에서 자, 3번. 자, 학생과 교사의 대화 내용. 자, 질문, 상담일지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고 있다. 자, 쭉 보니 전신홍박 루푸스. 자, 전신홍박 루푸스 하면 우리가 쌤 다 알고 있는 병이잖아요. 뭐죠? 자가 면역 질환. 그죠? 자, 다 읽어보지 않았지만 자가 면역 질환 이 어떤 대화나 상황에서 문제 안에서 다 쓸모 있는 대화들입니다. 문제를 만들기 위한 답으로 향하고 있는 그런 대화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 의미 없이 갑자기 정신혼박 룸푸스가 나온 게 아니라 요것과 관련해서 뭔가를 물어보려고 하는구나. 요거는 결국 뭐죠? 면역에 대한 것들이 나올 수 있겠다는 거. 자가 면역 질환이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자, 형광펜 칠하시면서 결국 뒤에 말이 나왔잖아. 전신홍박 루푸스 자가 면역 질환 면역 파트에 대한 문제일까 하고 봤더니 자가 면역 질환이란 말이 뒤에 나오고 있죠. 예상한 대로. 자, 그래서 자가 면역에 뭐를 묻는 거예요? 자가 면역의 개념, 그죠? 정의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자가 면역의 정의를 묻고 있다. 대화의 흐름상 자가 면역에 대해서 보건교사가 학생한테 설명하는 내용을 묻고 있어요. 자, 그대로 작성 방법 보시면 기억의 자가 면역의 정의를 제시할 것. 그죠? 정의만 쓰시면 돼요. 여기다 추가로 질병의 예시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괜히 잘못 쓰다가 감점되고요. 묻고 있는 것만 정확히 써라. 제가 강조하는 고득점을 막기 위한 방법은요. 작성 방법을 정확히 보시고 작성 방법에 해당하는 내용만 답안으로 쓰셔야 됩니다. 괜히 이것저것 쓰실 필요 전혀 없고요. 그렇다고 플러스 알파 점수 받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묻고 있는 것만 꼭 쓰시라. 자, 기억에 그래서 대화의 흐름상 자가 면역 질환인데 루푸스는 자가 면역이 뭐냐면 하고 선생님이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자가 면역. 자, 이 자가 면역을 이해하려면 면역을 알아야 된다. 그죠? 자, 면역은 뭐예요? 면역. 일단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면역 반응은 외부와 나의 싸움이죠. 그죠? 외부 항원, 어려운 말로 외부 항원, 항원과 나의 마음. 여기서 왜 제가 갑자기 외부라는 말을 쓰냐면 자가 면역을 설명하려고 그래요. 제가 그냥 면역 설명할 때 그냥 항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론서에서는. 그냥 항원 항체라고 그랬지만 여기선 자가 면역을 설명하기 위해서 외부라는 말을 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면역은 외부 항원과
나와의 싸움이죠. 나와의 싸움. 그래서 내가 뭐를 만들어요? 항체를 만들거나 항체를 만들지 못할 때는 세포 면역을 하거나 요게 면역이잖아요. 그죠? 근데 자가가 붙었어요. 자가. 자가 면역은 누구와 누구의 싸움? 내부 항원과 이게 이제 제일 다른 거예요. 자, 색깔을 바꿔서 내부 항원. 그래서 요 항체도 다른 이름을 붙여요. 그냥 항체가 아니라 자가 항체. 자, 요겁니다. 자가 면역을 심플하게 정리하자면 내부 항원. 누구? 셀프와 셀프의 싸움이에요. 자기 셀을 뭐로 인식해요? 외부 항원으로 인식해요. 자기 세포를 다시 외부 항원, 외부에서 공격한 이물질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뭐가 일어나요? 면역 반응이 일어나요. 일단 이물질에 대해서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기본이에요. 그게 정상 반응. 자, 그런데 그 항체를 우리가 따로 이름을 붙인다는 거죠. 자가 항체. 셀프에 대한 항체니까 셀프 안티바디 자가 항체라고 하고요. 자, 자가 항체 한번 써볼게요. 그냥 요거는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또 배웁니다. 셀프 안티바디라고 그냥 항체랑 다르게 이렇게 이름을 우리가 구분하려고, 그죠? 구분하려고 부르고 있고요. 자, 그러니까 이 선생님의 말은 결국 이 말을 잘 정리, 답을 쓸 때, 그죠? 요 말을 우리 내부 항원에 대해서 자가 항체, 중요한 키워드는 자가 항체입니다. 자, 셀프에 대해서 자가 항체가 생기는 반응이 결국 뭐라고요? 자가 면역 반응. 그러니까 면역 반응에서 항원만 다른 거예요, 항원만. 그 항원, 나 스스로 세포, 조직을 항원으로 인식하여서 생기는 셀프 안티바디, 자가 항체를 정의를 설명할 때 반드시 써야 된다는 거죠. 자기 조직, 자기 세포에 대해서 자가 항체를 만드는 반응. 그게 자가 면역이다. 자, 이어서 계속 보시면 그런데 이렇게 반점이 왜 생길까요? 라고 또 물어보니까 반점이 생기는 기전 결국 SL이 자가 면역에 대해서 계속 묻고 있는 건데요. 자, 과거에 이렇게 묻는 문제들이 출제가 됐어요. 2단계로 막 쓰시오.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지 않고 그냥 결국 서술하시오, 병태생리 쓰시오 이렇게 이제 제시가 되고 있고요. 자, 발진이 왜 생기는가? 결국 뭐예요? 자가 항체 면역 반응이 계속 생기면 우리 몸에 자가 면역에 특히나 항원 항체 복합체들이 몸에 떠다니게 되죠. 몸에 떠다니게 되면서 얘네가 떠다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항원 항체 결합체 복합체는 모세혈관 통과하기가 어렵고 결국 조직이나 세포에 침착됩니다. 자, 대표적인 그래서 면역 항원 항체 복합체에 침착하는 대표적인 질환이 사구체 질환이에요. 사구체예요. 만성 사구체 신염, 급성 사구체 신염 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자, 그래서 붉은 반점이 왜 생기는가? 발진이 생기는 기전은 자가 항체가 생겨서 항원 항체 복합체가 혈관이나 피부 이런 데 쌓이게 된다. 그죠? 쌓이게 돼서 결국 이게 이제 첫 번째 2단계로 서술화를 했으니까 과거 문제에서 쌓이게 되면 이게 조직에 결국 얘네들이 쌓이면 뭐가 생겨요? 각 조직에 침착된 조직에 염증 반응, 그죠? 걔네들이 굉장히 붓고 이러면 거기에 여러 가지 또 뭐 백혈구들, 림프구들 얘네들이 막 가겠죠. 그리고 뭐 혈관도 확장되겠고 그래서 면역 조직 손상 반응이 일어나서 이런 발진이 나타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또 내려가니까 다시 한번 또 새로운 질환이 나옵니다. 레이노 현상. 자, 날씨가 추워져 손이 창백해지고 그랬다고 말을 하고 있죠, 학생이. 그랬더니 레이노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현상이 또 생기는 이유는 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레이노 현상은 그럼 지금 우리 쭉 뭐 얘기하고 있어요? 자가 면역 얘기하고 있죠. 갑자기 뜬금없는 뭐 근거 있게 이런 게 나올 리가 없잖아요. 결국 자가 면역을 쭉 얘기하고 있는 이 대화입니다. 그래서 레이노 얘도 자가 면역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선생님들이 생각하시고 추측하시는 게 전혀 틀리지 않다. 자신 있게 그냥 가시면 돼요. 자, 레이노 현상도 결국 자가 면역에 대해서 보고 있는 자가 면역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레이노가 왜 생기느냐? 그러면 결국 찬 기운, 그죠? 추워서 이런 외부 환경에 의해서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몸이.
그래서 자가 면역 반응으로 손상된 조직, 민감성이 높아져서 그 외에 여러 가지 외부의 뭐 스트레스라던가 그냥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레이노 현상이 생길 수 있고요. 스트레스 있으면 우리는 긴장돼서 혈관 수축되잖아요. 교감신경계 반응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고 또 물리적인 어떤 온도의 변화에 의해서도 이렇게 혈관이 수축할 수 있다. 이런 해석이 밑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질문은, 이 문제는 결국 면역 파트에서 질문이었고요. 자, 면역 파트에서 뭐 면역 결핍 질환 다양한 거 물어볼 수 있지만 여기는 자가 면역에 대해서, 자가 면역 질환 대표적인 SLE하고 레이노 두 가지를 제시하면서 흘러가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자, 과거 객관식이 나왔을 때, 자, 요즘에 객관식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거기 나와 있는 보기 내용이라던가 문제 내용들은 충분히 변형될 수 있으니 우리가 객관식이라고 그냥 스킵할 게 아니라 꼼꼼히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검사 결과지가 나온다 그러면 뭔가 혈액 검사 결과, 그죠? 뭐 pH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자, 딱 보니 눈에 뭐가 들어와요, 우리 눈에. 그죠? 동맥경 가스 분석, 전해질 검사, 요런 애들이 눈에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보기 막 대사성 사항증, 산염길, 불균형, 고칼륨 혈증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전해질에 대해서 물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산염길, 불균형에 대해서 묻고 싶은 그런 문제였다. 그러면 얘는 뭐예요? 기본 병태 생리 중에서도 산염기를 묻고 있는 그런 문제. 그래서 이렇게 어디 이슈가 나오고 있는가를 선생님들 보시라는 거예요. 기본 병태 생리 중에서 지금 면역결핍 받고 면역도 파트 받고 이제 산염기 파트 문제들이 과거에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구나. 자, 그래서 보니까 자, 하나씩 볼까요? 기억, 대사성 산증 우리 보기 위해서는 진단을 해야 되죠. 일단 산증이냐 아니냐 봐야 되니까 뭐 먼저 봐야 돼요? 자, 산염기 불균형의 스텝이 있죠. 우리가 분석하는 스텝 첫 번째 pH. 자, 첫 번째 pH 보니까 어때요? 7.35보다 적으니까 뭐예요? 산증이죠, 산증. 자, pH 일단 받고. 자, 두 번째 뭐 봐야 돼요? 뭐 PaCO2나 HCO3 아무거나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두 번째 PaCO2부터 먼저 보시면 자, 35는 어때요? 정상 범위에 들어가죠. 35에서 45니까 정상. 그러면 일단 뭐가 아니다? 호흡성 문제는 아니다. 자, 그 다음에 HCO3 마이너스 중탄산염을 보니까 어때요? 기준보다 낮다. 기준보다 낮으면 얘는 뭐예요? 알칼리증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데 기준보다 낮으니까 산증이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pH로도 봤었고 산증인 거를. 근데 왜 일어난 산증이냐? 대사성이냐 호흡성이냐를 알기 위해서 PCO2랑 HCO3를 보는데 자, 요게 떨어졌으니까 일단 우리 뭘 알 수 있다? 대사성 문제인 거를 알 수 있다. 그래서 대사성 산증이구나. 자, 그러면 기억이 맞다. 그죠? 대사성 산증이다. 자, 과소호흡으로 자, PaCO2가 높아졌다. 이 말 맞습니까? 자, 우리 봤잖아요. 정상 범위라고. 그죠? 일단 말 자체가 틀렸다. 정상 범위니까. 자, 산염기 불균형으로 HCO3의 감소가 원인이다. 이 말은 맞나요? 그렇죠. HCO3가 감소, 다른 말로 뭐예요? 이 말은 산증이란 뜻이에요. 또 대사성 이 말 안에 다 들어있어요. 감소됐다는 뜻은 일단 사증, HCO3의 문제니까 대사성, 그죠? 그래서 디귿은 맞다. 자, 미음 먼저 볼게요. 고칼륨 혈증이냐 저칼륨 혈증이냐 이거는 칼륨의 정상 분포만 아시면 되죠. 칼륨이랑 나트륨은 중요한 세포 외의 양이온, 세포 내의 양이온이라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칼륨 우리 어떻게 정리했었죠? 3.5에서 5. 자, 나트륨은 140에서 155 이렇게 했나요? 140에서 145? 네, 이론서에 있는 대로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자, 어쨌든 그래서 요 말은 틀려요, 맞아요? 저칼륨이니까, 그죠? 저칼륨이니까 틀리다. 맞죠? 저칼륨 혈증. 자, 그러면 음이온 극차가 뭔가 처음 나오는 개념인데 과거 기출이 됐었으니까 우리가 개념 정리는 하고 가면 좋겠다.
어렵지 않습니다. 음이온의 격차 차이예요. 그죠? 음이온의 갭, 애니온 갭, 음이온의 차이. 차이라는 건 결국 뺀다는 거죠. 뭐에서 뭐를 빼야 돼요? 음이온과 뭐의 격차를 보겠습니까? 우리 몸에서. 이온의 불균형은 결국 양이온과 음이온의 불균형이에요. 이제 음이온의 격차니까 결국 뭐예요? 양이온에서 음이온을 빼는 거예요. 자, 양이온에서 음이온을 빼는데, 자, 우리 몸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는 전해질은 모두 다 어디에 있는 애들이에요? 세포 밖에 있는 애들이죠. 세포 안에 있는 건 우리가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세포 밖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양이온 뭐죠? 나트륨이죠. 당연히 나트륨에서 음이온을 빼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 외우실 필요 없고요. 그냥 생각을 해보면 음이온의 격차인데 양이온과 음이온의 차이구나. 이렇게 딱 스토리를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은 양이온 나트륨에서 가장 많은 세포 외액의 음이온이 뭐죠? 나트륨 다음에 뭐예요? 염소이온. 그죠? 뭐 순서 염소이온 여기 뒤에 썼으니까 뒤에 먼저 쓸게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중탄산염. 그죠? 바이카보네이트 HCO3- 이게 중요하게 음이온의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염소이온. 자, 세포 외액에 가장 많은 양이온 나트륨에서 세포 외액에 가장 많은 음이온 중탄산염이랑 염소이온을 뺀 그 차이를 뭐라고 한다? 음이온 격차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 식에서 보지만 제가 해설지로도 드렸지만 이 식에서 보시면 음이온의 격차가 커지려면 이 차이가 커지려면 뭐가 작아져야 돼요? 자, 뒤에 있는 그죠? 대표적으로 자, 보통 우리가 중탄산염의 소실 변동을 많이 보니까 중탄산염이 너무 증가하면 일단 1번 증가하면 격차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중탄산염이 증가한다는 건 뭡니까? 알칼리증이죠. 그쵸? 증가한다는 것은 반대로 중탄산염이 감소하면 격차가 어떻게 돼요? 커지는 거죠. 그죠? 중탄산염이 감소액에서 격차가 켜지는 걸 이걸 흔히 우리가 산증의 상태라고 해요. 산증의 상태. 그래서 음이온 격차는 보통 산증이 왜 생기느냐, 뭐 우리 몸에 젖산이 많이 쌓였거나 당뇨병성 케톤산증이거나 여러 가지 보상의 단계를 따라서 이 격차가 변화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산증의 상태를 확인할 때 무엇의 문제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개념이다. 요 정도만 정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음이온의 격차가 커진다. 그죠? 커진다. 다른 말로 중탄산염이 감소한다. 되시죠? 그렇게 해서 격차를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요렇게 자, 많은 이온, 양이온에서 많은 음이온을 뺐을 때 그 의미가 음이온 격차인데 보통 중탄산염의 증가 감소를 확인하면서 대사성 산증을 확인할 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임상에서의 그런 검사이다.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당연히 이게 이제 답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검사 결과지가 있을 때 해석하는 방법. 첫 번째, 산증, 대사성, 그다음에 호흡성 알칼리성 이거 찾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산염길 불균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 요거를 분석해 내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고 자, 그다음에 얘네들은 수치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단순히 수치 제시하고 고칼륨, 저칼륨 이걸 물어보는 건 요즘의 문제 트렌드는 아니에요. 과거에 객관식을 만들 때 문제 트렌드인 거지.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 분석해 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 자, 그다음에 그것의 의미와 관련해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보상 시스템 그런 식으로 문제가 요즘에 나오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문제를 또 만나볼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문제가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자, 5번 문제 역시 또 자, 이렇게 보세요.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그죠? 분석해내는 산염길 불균형을 분석해내는 문제들이 쭉 나오고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고 수치를 기억하고 해결해낼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자, 동맥결 가스 분석 전해질 K의 소견. 자, 이게 2011년이었죠. 이게 몇 년이었나? 2013년 이렇게 바꿔서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칼륨을 먼저 보면 이 남자에게 이 상태 검사 결과를 해석해서
중재로 옳지 않는 거를 찾으니까 일단 분석을 하는 게 첫 번째죠. 일단 칼륨이 어떤 상태예요? 고칼륨 혈증이에요. 높잖아요. 정상보다 높다. 자, 그 다음에 ABGA로 우리가 산증, 대사증, 산증과 알칼리증을 구별할 때 일단 pH니까 산증 이렇게 쓰세요. 옆에다 선생님들 쓰세요. 산증. 자, 그 다음에 PaCO2, HCO3 같이 보면 뭐가 비정상? PaCO2가 비정상이니까 뭐? 호흡성. 자, 그래서 호흡성 산증 분석을 했고 고칼륨 혈증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중재를 했을 때 옳지 않은 것. 자, 기침과 심호흡을 권장한다. 맞죠? 왜요? 지금 우리 몸에 뭐가 많아요? PaCO2가 많으니까 밖으로 보내야 되죠. 기침, 심호흡 권장은 적절한 중재. 자, 무감각 저림 증상 관찰된다. 무엇과 관련해서? 칼륨의 불균형에서, 그죠? 칼륨의 불균형에서 무감각 저림 증상 관찰될 수 있다. 자, 산증이다. 중재 뭐가 돼요? 산증을 중재 낮춰주기 위해서 중탄산 나트륨, 우리 봤죠? 산증, 호흡성이든 대사성이든 다 산증 해소를 뭘 줘야 된다? 여기 숨어 있잖아요. 중탄산염이 있는 중탄산 나트륨 줘야 된다. 적절한 중재. 자, 그 다음에 5번. 칼륨이 너무 높으면, 너무 높거나 낮으면 우리 몸은 부정맥 일어날 수 있습니다. 칼륨은 세포의 효소, 세포의 근육의 움직임과 관련한 전해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심장 모니터링 적절한 중재가 되겠고, 자, 여기 나와 있는 쿠스마을 호흡은, 자, 쿠스마을 호흡은 우리 당뇨에서 지긋지긋하게 들으실 텐데, 자, 쿠스마을 호흡은 당뇨에 나타나는 대사성 산증. 자, 당뇨의 케톤산증 DKA, 당뇨병성 케톤산성 애시도시스, 당뇨성 케톤산성 산증의 상태가 대사성 산증인데요. 그때 나타나는 호흡기계 보상작용, 결국 CO2를 많이 배출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호흡기 보상입니다. 자, 그게 쿠스마을 호흡이니까 여기랑은 맞지 않아요. 이 문제는 뭐예요? 호흡성 산증이니까, 그죠? 그냥 심호흡을 많이 해준다는 맞지만 대사성 산증에 흔히 보상호흡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쿠스마을 호흡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계속 나오고 있죠. 정확하게 분석하는 거. 네, 분석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기준을 아셔야 되죠. 기준 아는 게 중요하다. 각각의 내용과 연결해서 중탄산 나트륨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냥 한번 옆에다 써보세요. 중탄산 나트륨 화학식으로 쓰셔도 되고, 이게 중재로 우리가 투여할 수 있는, 어디서? 산증에서 중재로 줄 수 있는 그런 약물이구나. 자, 이런 것들 정리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호흡성, 대사성, 산증, 알칼리증 나오고 있는데 이 표로 한번 호흡성 산증, 호흡성 알칼리증도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출제 가능성이 있다. 굉장히 우리가 결국 푸는 문제는 학교 상황에서, 그죠? 학교 보건 상황에서의 간호중재예요, 성인은. 선생님들 지역 정신 배우시지만 결국 지역 정신도 학교 보건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역의 그런 문제라던가 법령이라던가, 그죠? 학교 보건이라던가 정신도 학교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교사나 학생의 어떤 정신적인 문제라든가, 결국 기본 베이스는 학교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성인도 똑같아요. 그래서 지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히 지역 학교 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 굉장히 문제 내기 좋잖아요. 호흡성 알칼리증일 때, 그죠? 학생 호흡성 알칼리증이 나타났다. 보건교사가 어떤 중재를 해주면 좋을까? 라는 문제가 충분히 출제될 수 있겠다. 이거는 뭐 기입형으로도 출제될 수 있고요. 왜 그렇게 해주는가? 이렇게 해주라고 했다. 예를 들어 알칼리증의 중재, 뭐가 부족한 상태예요, 우리 몸에. CO2가 부족한 상태잖아요. 왜? 호흡성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당연히 검사하면 PaCO2가 어떤 상태? 굉장히 낮은 상태겠죠. 그러니까 다시 CO2를 공급하기 위한 대표적인 게 뭡니까? 봉지나 이런 거 뭐 봉투 같은 거 쓰고 내뱉은 CO2를 다시 마시는 거. 그냥 루메어 호흡이 아니라. 자, 그런 중재를 해주죠. 그래서 종이 봉투나 재호흡 마스크를 이용해서 다시 내뱉은 공기를 호흡하게 한다. 들이쉬게 한다. 자, 예를 들어 교육 앞에서 나왔던 문제 유형처럼 이것을 뭐 학생들 대상으로 이렇게 알칼리증이 있을 때 봉투로 다시 호흡하게 하는 호흡을 합니다. 근거를 쓰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면, 자, 재호흡을 왜 하는지 근거를 쓰는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는 게 결국
기출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나왔던 호흡성 산증, 또 앞에서 나왔던 대사성 상증, 각각의 적절한 중재, 특히나 호흡성 알칼리증은 굉장히 쉽게 학생들하고 얘기해 볼 수 있는, 교육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슈니까 나올 수 있겠다 보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자, 요 박스는 두고두고 계속 익숙하게 눈으로 보시면 좋아요. 각각의 증상들, 이유들, 그 다음에 중재 방법들, 그죠? 자, 산증에 기본적으로 NA, HCO3, 그죠? 그 다음에 호흡성 알칼리증에서 중재, 제호흡을 하게 하는데, 봉투 제호흡을 하게 하는데 왜 하는지 근거까지 정리를 해 두시면 퍼펙트. 이렇게 자 정리하고 넘어가고요. 자, 요거는 제가 과거에 작년, 재작년 문제를 냈던 기출 변형입니다. 앞에서 우리 에이즈 문제 봤었죠. 거기에서 좀 체크하고 넘어갈 다시 한번 정리하기 위해서 냈던 문제고요. 자, 호흡성 면역,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 그래서 각각 쭉 여러 가지를 써보자 해서 문제를 냈었다. 기입형인데 우리 실제 기입형 할 때는 여러 가지를 알기 위해서 막 문제는 기본적으로 기억, 니은 두 개만 나와요. 기입형 실제. 근데 우리랑 연습하실 때는 여러 가지 같이 보실 거고요. 자, 에이즈의 원인. 뭐 이건 어렵지 않죠? HIV. 자, 그래서 기억, HIV의 전파 경로, 우리 위에 나와 있던 거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죠. 그죠? 자, 심플하게는 체액성 전파이다. 대표적으로 성적 접촉, 그 다음에 혈액 제제 감염, 혈액 접촉, 혈액 감염, 그 다음에 모체 전파. 자, 요 내용 세 가지 경로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중요하다. 전파 경로는 중요하다. 자, 일라이자 검사, 우리 항체 검사법 앞에서 선별 검사로 정리를 했었고, 자, 세 번째, 경과 증상 초기 단계, 무증상 단계, 증상 발현 단계 또 나오고 있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는 이유는 선생님들 귀에 들리면서 이 프로세스는 꼭 기억하시라고 그냥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다시 듣고 생각하시라고. 자, 제가 요걸 하나 추가했죠. 에이즈의 병태 생리를 좀 정리를 하자. 그래서 자, T림프구. 자, CD4가 그냥 CD4가 아니라 T림프구다. T림프구의 특수 수용체 CD4가 원인 병원체 뭡니까? HIV랑 결합하면서 결국 뭐가 떨어진다? 면역 능력, 저항 능력이 떨어진다. 보조 T세포. 근데 CD4가 그래서 보조 T세포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많기 때문에 주로 요런 뇌와 폐의 대식세포, 단핵구, 면역 반응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잖아요. 자, 그래서 보통 뇌나 폐나 이런 데가 에이즈의 주요 표적 기관이 된다. 왜요? 보조 T세포에 의해서 방어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쉽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 무엇의 장애가 심각하다? 자, T세포가 손상이 되니까 디귿, 무슨 면역일까요? 세포 면역이겠죠. 그죠? 세포 면역. 그래서 면역 결핍 증후군은 결국 그 안에 세포성 면역의 결핍이다. 거기에 관여하는 게 T세포 중에서 CD4다. 이게 이제 한 개념이에요. 면역 결핍 증후군의 개념 정리 이렇게 넘어가고, 자, 기회 감염 CD4 수 몇 개 이하일 때, 200개 이하일 때 이제 본격적인 요걸 이 프로세스가 다른 말로 뭡니까? 위에서 증상 발현 단계가 되는 거죠. 그죠? 증상 발현 단계. 증상 발현기, 면역 세포수가 저하되면서 임상성 무증상기를 지나고 증상 발현기가 되게 된다. 자, 그래서 밑에 작성 방법 있는 대로 우리가 했고요. 자, 8번. 자, 면역 반응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쭉 내용 보니까 개념에 대한 거니까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거고, 알러지 반응이 나타났다. 복숭아에 대해서. 복숭아와 상호작용 결과로 생긴 것이다. 기억 니은에 알맞은 내용. 자, 복숭아와 상호작용 알러지 반응에 관여하는 항체 뭐였죠? IgE. 과민 반응 알러지는 IgE다. 그죠? 과민 반응 알러지는 IgE. IgE가 어디와 결합하기 때문에, 자, 과민 반응 IgE가 그 외부의 항원에 의해서 막 자극이 되면 뭐가 흥분해요? 형질세포가 흥분하죠. B림프구 형질세포가 흥분하죠. 흥분하죠. 그럼 거기서 얘가 붙어서 형질세포하고 붙어서
IgE가 나오는 게 뭐다? 히스타민이다. 자, 그래서 히스타민 과민 반응에서는 염증, 매개 물질 대표 주자가 히스타민이 되는 겁니다. 자, 요 스토리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자, 히스타민. 자, IgE. 과민 반응은 이머전시를 생각하세요. 과민 반응은 이머전시 상황이잖아요. 그죠? 민감하게 우리 몸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즉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호흡기계, 피부계, 위장관계 과민 반응, 이머전시 상황이다. 그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과민 반응과 관련된 항체는 IgE다. 그죠? 이머전시. 자, 그래서 1차 과민 반응 가장 즉시 일어나는 1유형에 관여하는 대표적인 항체가 IgE잖아요. 그죠?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헷갈리지 않게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항원이 순환기로 유입되면 뭐가 나타날 수 있다? 전신 반응. 전신 반응이 일단 순환기에 들어가면 일단 뭐가 나타나요? 전신 반응이 나타나. 순환한다는 거는 우리 몸을 서큘레이션 한다는 것은 일단 전신 반응입니다. 전신 반응이 나타날 수 있고, 홍주와 단마진 이런 거는 국소 피부 반응이에요. 전신 반응이 나타나면서 뭐가 생기죠? 기도 폐색이라던가, 그죠?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자, 새 기관지 수축으로 기도 직경이, 이 말에 들어가 있잖아요. 새 기관지가 수축된다 그러면 기도 직경이 어떻게 된다? 축소된다. 이게 대표적인 호흡기계 과민 반응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되겠죠. 호흡 곤란 결국. 기도 직경이 축소되니 호흡 곤란이 생긴다. 호흡기계에서 나타나는 과민 반응. 자, 영희에게 나타나는 임상 증상은 늘 항원에 노출된 수초, 수분 이내에 발생한다. 이게 뭡니까? 수초, 수분. 이 말을 썼다는 것은 과민 반응의 유형을 우리가 구분을 해서 좀 정리를 하자. 자, 굉장히 빠른 시간에 급격히 나타나는 첫 번째 가장 시기적으로, 그죠? 타임별로 봤을 때 순서대로 가장 첫 번째 있는 거. 그래서 아나팔락시스 과민 반응 몇 유형? 1유형. 아나팔락시스, 이 내용은 결국 아나팔락시스 과민 반응에 대한 것을 묻고 있고요. 그동안 나왔던 기출 면역을 보시면 IgE 아나팔락시스 과민 반응 1유형에서 계속 묻고 있어요. 항체, 그다음에 과민 반응 유형이 뭔지. 그죠? 그래서 아나팔락시스 보면 뭐예요? 전신 반응 나타나죠. 피부 반응 나타나죠. 호흡기계 반응 나타나죠. 그래서 아나팔락시스는 기본적으로 2개 이상의 시스템에서 문제가 나타날 때를 우리가 과민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죠? 벌에 쏘이면 기도 폐색도 있으면서 호흡 곤란도 있으면서 발진도 나타나고, 약물도 똑같아요. 피부 발진도 있으면서 호흡 곤란도 있으면서 위장관계 문제도 있으면서 다양한 시스템 계통에서 문제가 나타날 때를 아나팔락시스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시작하는 단계니까 한 번 더 보시면 과민 반응의 유형 4가지를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계속 우리가 1유형을 과거에 계속 문제를 묻고 있지만 각각의 유형 정리하셔야 되고, 과민 반응은 결국 시간의 발생 순서대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1, 2, 3, 4 유형 보면. 그래서 가장 마지막이 뭡니까? 지연형 과민 반응이잖아요. 그죠? 세포성 면역과 관련한 지연형 반응. 자, 그렇게 해서 과민 반응 정리하고, 9번. 자, 요 문제가, 요 박스가 그대로 작년 시험에 나온 거예요. 면역 문제로. 그래서 요 박스만 사실 이론서에 있는 박스를 잘 정리하고 있었다면, 아까 우리, 기출의 재발견, 우리 이론서에 나온 2번째 문제는 어렵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들어갈 내용들, 이 내용을 보고 이 2개가 속하는 거, 요거 나왔잖아요. 요거 수두. 그죠? 질환으로. 자, 수두 홍역 볼거리가 대표적으로 무슨 면역? 자연. 여기가 자연이죠. 자연. 능동 면역이었다. 여기가 왜 자연이 들어가요? 밑에 태아 모체도 있으니까 이쪽이 자연이 되는 거죠. 자, 태아가 모체에서 자연 쪽으로 봤는데 내가 항체를 만든 게 아니니까 수동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방접종은 뭐를 맞는 거예요? 항원을 맞는 거잖아요. 균을 맞는데 누가 만들어요? 항체를. 내가 만드니까 능동이고, 외부에서 균을 인공적으로 줬으니까 인공능동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방접종 중요하죠. 예방접종은 인공 능동 면역의 대표. 그죠? 예방접종을 했다. 다른 말로 인공 능동 면역을 했다. 주사를 맞았잖아요. 인공적이잖아요. 그죠? 내가 선택해서 자연입니까? 아니에요. 항체를, 이 균이 자연적으로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인공. 그리고 항체는, 들어온 항원에 대한 항체는 내가 만들었으니까 능동. 자, 그 다음에 인체 감마 글로불린, 얘가 글로불린, 면역 글로불린, 감마 글로불린 다 같은 말이에요. 면역 글로불린은 뭐다? 면역 글로불린은 항체다. 그죠? 그 용어를 영어 그대로 쓰느냐, 우리가 한자로 바꿨냐일 뿐이에요. 용어를 가지고 혼돈하시면 이제 안 돼요. 면역 글로불린은 항체다. 그죠? 우리가 그 다양한 항체의 종류들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고. 그래서 면역 글로불린을 그대로 주사했다. 인공적으로 맞았고 이미 만들어진 항체니까 인공 수동인 거죠. 그죠? 이걸 인공 능동은 예방접종, 인공 능동 예방접종 이렇게 외울 게 아니라 항체를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능동 수동 정하고, 그죠? 질환에 노출됐거나 내가 부모한테 받은 면역이 아니면 다 인공 면역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맞는 예방접종, 그 다음에 뭐 면역글로불린 주사 이런 다 인공이에요. 그래서 요 박스는 그래서 작년에도 출제가 됐지만 굉장히 중요한 박스입니다. 그래서 개념을 정리를 잘 하셔야 되고, 자, 자연 능동 면역이 뭔지, 대표적인 질환, 인공 능동 면역은 뭔지, 예방접종 다 여기에 속한다. 그죠? 굉장히 중요한 박스. 이거는 선생님들이 그냥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정리를 하셔야 되는 면역 파트에서 과민 반응 다음으로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면역의 기본 개념이다. 자, 그 다음에 10번.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나중에 또 심화가면 다양하게 많은 문제들 또 기출을 보겠지만, 지금 이론 파트에서는 이론 같이 나가면서 중요한 기출의 개념들, 중요한 개념들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이론은 우리가 굉장히 스피디하게 나가야 돼서 정확하게 또 한번 설명을 해드리니까 이론에서 조금 잘 이해가 안 갔거나 그랬던 부분들은 기출 연습하시면서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10번은 보시면 10번. 자, 이 내용, 설명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여기서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요 하나 안에서도 문제를 많이 만들 수가 있거든요. 뭐 투베르클린도 있고, 그죠? 접촉성 피부염도 있고, 각각에 관련해서 면역 안에서 나올 수 있다. 자, 이 문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 반응에 관련된, 자, 이 내용이 뭡니까? 이 반응에 관련된 항체가 없다. 이 말이 결국 무슨 말이에요? 뭐가 아니다? 체액성 면역이 아니다. 그죠? 세포성 면역이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뒤에 나오는 문장들은 결국 뭐겠어요? 세포성 면역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말 자체, 항체가 없다 했으니까 세포성 면역이다. 자,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면서. 자, 그래서 항원 물질이 일단 노출이 됐다. 침범을 받았다. 그죠? 침입을 받았다. 그래서 24, 72시간. 일단 시간이 이렇게 굉장히 길다. 지연형이다. 과민 반응. 자, 알레르기 반응. 알레르기 반응 다른 말로 뭐예요? 알레르기 반응이 과민 반응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자, 알러지 반응, 과민 반응 똑같은 말. 자, 결국 이 말이 설명하고 있어요. 항체는 없는데 24, 72시간 후에 나타나는 과민 반응. 뭐예요? 지연형 과민 반응. 문장 안에서 그대로 말을 가져오시면 돼요. 이게 이제 분석이에요. 문제 분석. 자, 이런 지연형 과민 반응의 대표 주자들을 다음에 설명하고 있죠. 접촉성 피부염, 투베르클린 반응, 장기 이식 거부 반응, 얘네들이 다 지연형 과민 반응 대표적인 그런 예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접촉성 피부염, 피부 파트에서 우리가 또 볼 텐데, 여기서도 다시 한번 피부 검사하는 방법, 피부 검사하는 방법으로 볼 거고, 투베르클린 반응, 호흡기계 파트에서 폐결에 관련해서 다시 한번 검사 방법 볼 거고, 장기 이식 거부 반응도 대표적인 세포성 면역 반응이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기본 병태 생리 파트에서 기출 문제들, 그 다음에 기출 가능한 중요한 이슈들 정리해 보는데요. 면역 개념을 잘 아는 게 너무 중요하고, 기본 병태에서. 그 다음에 산염기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면역 안에서 나오는 대표 주자 이슈는 면역 결핍 질환, 그 다음에 과민 반응, 유형들,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각각의 세포성 면역, 체액성 면역 개념을 묻는 문제. 그 다음에 9번, 이 표. 그죠?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사사박스. 이 표는 너무 중요하다. 면역 개념, 기본 개념 묻는. 이 박스 알았으면 작년 문제 풀었을 수 있고, 계속 작년 문제, 작년에 면역 이렇게 나왔으니까 올해 안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다. 변형돼서 나올 수 있고요. 계속 임용은 중요한 문제들을 내고 또 내는데 A가 A- 되고 A-가 A2-가 될 뿐이에요. 계속 옷만 바꿔 입는다. 그러니까 개념을 잘 정리해 놓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잠깐 쉬고 이어가겠습니다.